먼저 2021 당진 아트 콜로키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발제자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허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녁들은 드시고 오셨나요? 좀 애매한 시간이라 식사들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식사 시간을 뒤로 미룬 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조금 전에도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강의로 끝나기에는 사실 전해드릴 게 너무 많고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오늘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또 수요일에 세 번에 걸쳐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만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활용하실 수 있는 이용권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들에 대한 어떤 초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구상하고 계신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메일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좀 드리는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신 거를 미리 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문화예술계, 특히 공연계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신데요. 법학을 좀 오래 전공했다. 그 다음에 대기업 기획팀에서 중장기 사업계획과 국내외 계약을 담당했던 사람이 2006년에 문화예술계로 와서 공연기획사라는 것을 2006년에 만들고 올해 15년째 망하지 않고 잘 운영하고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공유하시는 것으로 저희 소개를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타이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의 성공은 올바른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답변에 따라서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됐는가가 아마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답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재밌고 또 정답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공연기획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공연이든 내 손만 거치면 무조건 돈 버는 성공적인 공연. 그러면 아마 전문가 이름 붙여도 되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명단을 조금 살짝 주신 거를 봤는데요. 합창단을 운영하시는 분, 합창단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어떤 연주 앙상블에 계신 분들 주로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이 그러면 아티스트가 대부분이신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사무도 보고 그러시나요? 네, 이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로 성장해서 서바이벌 한다는 거 일반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서바이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도 2006년에 국악 앙상블을 만들어서 올해 15년째 매니지먼트 하고 있고요. 또 2016년도에는 최고 오케스트라를 또 만들어서 물론 이제 그 헤어졌다가 모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운영을 또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15년 동안 국악 앙상블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지원 사업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받기 싫어서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의 입맛대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요. 그런데 그런 지원 사업의 신청서로 제출하는 기획안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그런 기획안 또는 기획서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서류 심사라는 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류보다도 우리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은 훨씬 더 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봐주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 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자기소개서들은 다 갖고 계시죠? 또는 팀 소개서. 아까 합창단에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창단도 소개자료가 선생님 있으시죠? 합창단 소개자료 어디서 달라고 그러면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소개자료가 있지 않나요? 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 소개자료를 떠나서 여러분들 개인별로 자기소개서를 갖고 계시죠? 아니 예전에 한번 제출했던 그렇죠? 그런데 100점짜리 자기소개서 갖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100점짜리라? 나는 뭐 빈틈이 없지.
네, 그런 소개서 없으세요? 자기소개서는 자기에 대해서 쓰는 건데 아직 없으신가요? 네, 제가 몇 년째 강의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해도 한 분도 손을 들지 못하십니다. 저한테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떤 대답을 갖고 있을까요? 네, 저는 100점짜리 자기소개서를 9개 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혹시 제 소개서를 보시면 우리 엔잡러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현직만 지금 22개입니다. 22개로 돈을 번다는 뜻이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음악대를 썼으니까 음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년에 저작료로 한 100만 원씩을 매년 받습니다. 작곡가로. 작곡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음대도 안 나왔고 작곡 프로그램도 다룰 줄 모릅니다. 혹시 선생님 지휘하시나요? 아마추어. 제가 딱 이 느낌이 합창 지휘나 이렇게 실제로 음악을 전공하신, 성악을 전공하신. 네. 그렇군요. 작곡을 해서 돈을 벌려면 보통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뭐 실질적으로는 요즘에는 뭐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능력 있게 네, 뭐 미리 프로그램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렇죠. 또 레슨을 받고 네. 화성악기라든가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창청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맞추고 기본이죠. 네, 졸업하다가 이제 작은 작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뭐 새끼 작곡가, 뭐 서브 작곡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곡이 조금 이제 생겨나면서 조금 이름이 알려지고 어떤 프로젝트의 메인으로 참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연주곡, 그러니까 악기가 들어간 연주곡도 한 8분짜리를 한 3곡 정도 작곡해놨고 음반에도 이제 들어갔는데요. 저는 작곡을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더 편한 표현을 하면 주둥아리로 하거든요.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눌러놓고 제가 운전하다가 떠오르는 악상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흥얼거리고 싶은 창조적인 멜로디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거를 녹음하고 집에 와서 또 들어보면서 다음을 이어가는 거를 한 대여섯 번만 하면 쭉 이어져서 하나를 가지고 한 번에 입으로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랄랄라든 뭐 음이든 그래놓고 거기다가 가사를 붙이면 곡이 나오죠. 근데 제가 뭐 악보를 잘 그리거나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녹음한 음원과 함께 제 보이스가 담긴 가사를 적은 거를 이메일로 누구한테 보내요? 네, 제가 아는 작곡가한테 보내겠죠. 그럼 작곡가가 미디로 그걸 작업을 하고 1차적으로 완성된 걸 저한테 이메일로 피드백을 보내겠죠. 그럼 저는 텍스트로 이렇게 A, B, A, B, C로 끝나지 말고 C로 시작해서 A, B, A, B로 끝내주세요. 이런 피드백을 준다거나 또는 전주는 피아노가 아니라 첼로 솔로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텍스트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면 나중에 이제 음원 저작권 협회에다가 등록을 할 때 저는 작곡가, 그 친구는 편곡자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저작권은 누가 다 가져가요? 제가 작곡가한테 의뢰를 할 때 계약서를 같이 보냅니다. 선생님 이거 작업해 주시는데 얼마나 충분하시겠어요? 그럼 얼마?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약서에 그거를 지불하고 모든 저작권은 허용이 가져간다. 그래서 계약 사인까지 하죠. 그런데 그분은 본인의 창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세계적으로 도레미만 가지고 전 세계가 부르는 동요가 있죠. 아시나요? 어떤 거예요? 도레미. 온리 도레미. 미부터 시작하는 힌트를 드리면 비행기. 미레 도레 미미미 렐렐레 미미미 레 도레 미미미 렐레 미레도 끝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창작곡입니다. 그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작곡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곡이 유명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입으로 녹음한 것들을 미디를 통해서 실제로 악보까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필요한 곳에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도 직접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국 평생 엑스포 주제곡을 작사 작곡하고 전국 선사박물관에 이제 로고송을 작사 작곡했는데 그런 공모가 일어나거나 하면은 저는 그 전에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저건 뭐지? 박물관이 하나 새로 생기네? 그러면 제가 박물관의 맨 땅에서 컨택을 합니다. 혹시 로고송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가 아직 그 예산을 제가 공짜로 만들어 드린다고요. 이거 공짜로 만들어 드립니다. 실제로.
근데 그 공짜로 만들어드리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뭐가 생겨요? 예, 포트폴리오가 하나 생긴 거죠. 이력이 하나 생긴 거죠. 하나의 박물관에 로고송을 만든 작곡가가 되는 이력이 생긴 거예요. 그 이력으로 그 다음에 돈 벌 수 있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초반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술인 또는 예술 단체들이 문서를 잘 쓴다고 하는 것이 좋은 포맷을 가지고 문서 작성 스킬에 대한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잘 작성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 연주단체에 대한 공부, 이해 이것이 먼저여야 되고요. 자기 경력관리라고 하는 우리가 프로틴 커리어라고 하는 자기 경력관리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동하거나 이렇게 오늘 와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 역시 여러분들 예술단체의 커리어로 오늘 밤에 가서는 엑셀에다 쓰셔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서가 100점짜리가 나오려면 자기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한 게 일단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폴더부터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에 보면 조직도가 있죠. 보통 어떤 팀들이 있나요? 부서들이? 여러분 아시는? 그냥 기업에 있는 조직도에 어떤 부서들이 있죠? 예를 들어 총무부도 있을 수 있고, 뭐 영업부, 마케팅, 기획, 인사, 그렇죠? 경영지원 또는 뭐 법무.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경제연구소라는 것이 있죠. 조직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술단체건 아니면 개인의 프리랜서건 간에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조직도가 필요합니다. 혼자라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1인 창업을 하시더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대표겠죠? 그럼 대표 옆에 연구소. 그리고 이쪽부터 보통 기업의 생리로 따지면 인사팀, 경영지원팀, 기획팀, 뭐 개발팀, 제품개발 같으면 뭐 생산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홍보팀, 뭐 영업팀, 마케팅팀, 법무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폴더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술단체를 운영하시면서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하시면서 발생되었던 모든 자료들, 근거들을 각 부서에다가 집어넣는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공연에서 포스터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홍보팀에 그것이 있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출연자들에 대한 이력과 같은 것들은 인사팀에서도 관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저 혼자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툴스 오브 타이탄스라고 하는 스테디셀러, 아마존에서 1등을 단연간 했던 그런 책들을 보시면 팀 페리스가 지금 전 세계 재벌 중에 들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몇 살 때부터 작성했던 모든 메모와 적은 것들을 4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자신을 전 세계적인 부호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책을 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현대경영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피터 드로커 박사의 이노베이션 또는 매니지먼트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조직원 모두와 공유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최근에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좀 확대시켜보면 문서가 세상을 지배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시험 보는 것도 문서고 우리가 결국에는 법 질서를 지키는 것도 법이라고 하는 성문법상에서의 문서가 그 글이 우리의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어떤 어플에 들어가면 이렇게 프리랜서들한테 이렇게 의뢰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여전히 매년 자기소개서 작성 대행입니다. 네, 저도 그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 스스로만큼 자기소개서를 잘 만드는 사람은 없죠. 제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 강의 또는 이 콜로키움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다다음 주까지는 자기소개서 내지는 예술단체의 소개서는 1차적으로 한 80점짜리는 완성하는 걸로 저랑 그렇게 목표를 한번 가져가시죠. 혼자서 고민하시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내일부터 팀 소개 자료 또는 개인 아티스트로의 소개 자료를 작성해 보시면서 저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이메일로. 부담 없이 보내세요. 제가 이용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받고가 아니라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그럼 그게 빠진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프로틴 커리어라고 하는 거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변화무쌍한 바다의 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력관리의 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한의원 가시면 서랍들이 엄청 많은 걸 보시잖아요. 그럼 약재들이 다 골고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증상에 따라서 이 서랍에 있는 약재, 저 서랍에 있는 약재를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섞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력들을 그 작은 서랍들마다 다 다르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버전이 자기소개서가 9개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직업이 22개니까 이쪽에서 원할 때는 2번 소개서를 보내고 이쪽에서 원할 때는 8번 소개서를 보낸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새로운 영역을 제가 개척하게 되면 또 다른 버전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3번하고 6번을 합쳐서 10번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많아진 게 9개 버전의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있으면 합창단의 주요 활동은 어떤 거예요? 정기 공연, 그렇죠? 정기 연주 또는 지역 내 어떤 뭐 행사에 나가서 뭐 오프닝이나 아니면 애국가를 부른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합창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거. 그거에 또 뭐가 있나요? 찾아가는 음악. 어떤 활동? 찾아가는 음악. 네, 찾아가는 음악.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합창단이 할 수 있는 사업. 그 외에 또 어떤 거 하시나요? 자, 그걸 염두하고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성악가. 성악을 전공한 성악가가 가질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가능할까요, 먼저? 예를 들어서 교사, 음악교사. 뭐, 대학으로 가면 대학 강사 교수. 또 합창단에 들어가면 단원. 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편안하게. 합창단 단무장. 네? 합창단 단무장. 단무장, 그렇죠. 네, 행정도 보고 또 합창단에서 악보위원 같은 것도, 큰 단체는 악보위원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직업 일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술 기획자. 이제 좀 범위가 커졌어요, 그죠? 본래 갖고 있는 에너지 쓰는 거 말고 조금 다른 에너지가 나왔어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 또 뭐가 가능할까요? 네? 반주자도 가능하겠죠. 피아노를 기본적으로, 지휘자도 가능하죠. 또 좀 더 커졌습니다. 더 없을까요? 작곡. 네, 저도 하는데, 그렇죠? 음악을 전공하신 성악가가 왜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죠. 또 연출. 선생님이 굉장히 큰 그림을 자꾸 그려주세요. 감사해요. 또 네? 성냥 관련한 어떤 그것도 가능해요. 네. 하다못해 성대 연구소 소장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음악회 사회자, 음악 프로그램의 PD, 작가. 왜 너무 많지 않나요? 제가 작년에 세종시에 가면 세종예술고등학교 있잖아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졸업생들 나왔나? 작년에 제가 6개월짜리 프로젝트로,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세종예술고 음악과 2학년 학생들에게 음악을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을 해서 아이들한테 글을 받아서 제가 편집을 해서 실제 출판으로 책을 냈어요. 아이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그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게 되고, 학교의 교육 방향도 아이들이 쓴 글을 통해서 또 다른 비전을 만들게 되는 경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든 거죠. 그 덕에 이제 지도교사인 모 선생님께서는 그 대통령상을 타셨어요. 저한테 전화 오셔서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그런 고민들을 세종시에 있는 그 몇 년밖에 안 된 학교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그 교장 선생님께서 서울대 안 가면 어때? 음악을 통해서 자기 꿈만 실현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버전이세요. 근데 보통은 예술고다, 예고다 그러면 엄마들이 이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몇 명이나 보냈는지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까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독주의 독창회, 특히 귀국 독주의 독창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과거 한 80년대나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드물었죠. 사실 7, 80년대에 유학을 간다는 거는 정말 선택받은 가정, 여유로운 가정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웬만한 이제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유학들 다 왔다 오셔서 제가 사실 음악회 사회를 굉장히 오래 봤거든요. 많이 보고 있는데 프로필을 보면 대부분 IBK 홀 정도에서 하시는 분들은 최고 연주자 과정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박사 과정 당연히 하셨고, 뭐 해외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지 않으신 분들을 못 찾을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이 사실 예술인 수준은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뭐 조성진, 뭐 조승 씨가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의 예술교육은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기획팀에서 한 6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자, 돈도 많고 기업이 기술도 있고 인력도 빵빵하고, 그런데 리스크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네, 계약서 한 줄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특허가 많고 기술이 뛰어난 벤처기업도 대기업하고 싸울 때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나 맨파워가 아니라 계약서를 어떻게 협상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문장을 만드느냐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음대를 나오셨으면 저작권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공 필수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예고 때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는지. 아무리 뛰어난 작곡가라 하더라도 자기의 곡을 누군가한테 팔 때, 저작권을 넘길 때 또는 라이선스를 줄 때 그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고 사인만 했다가 모든 것을 뺏겨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술대학 또는 예술고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획안 작성, 공연 연출, 또 연출과 기획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높은 고민을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모 대학의 피아노과 교수다 그러면 학생들 쭉 1학년 때부터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제 학생한테 이럴 것 같아요. 학생 이제 내년에 3학년인데 학생은 피아노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때? 이런 얘기 해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얘기는 저는 그래서 이제 감히 이제 녹화도 되지만 전국에 있는 음대 교수님들이 약간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 무조건 대학원 들어와. 왜냐면 그게 실적이고 학교에서는 매출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들은 1학년 들어오면 작년에 가르쳤던 1학년 거 그대로 가르치고 또 1학년 들어오면 그대로 가르치고, 그럼 그 친구들이 4년 동안 음대를 나왔을 때 어떤 경쟁력이 생기나요?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는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하는 거 말고, 선생님이 사라고 한 억지로 산 악기 말고 뭐가 좋을까요?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려고 노력해 보셨는지를 사실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자, 생존력도 있고 지원 사업을 따내서 그 지원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양갈래를 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이게 될 때는 이거 하고 저게 될 때는 저거 하고 둘 다 안 되면 1년 동안 공연을 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서울이 당연합니다. 아주 유명한 팀인데 올해 아무것도 공연이 없어요. 올해 다 떨어졌대. 단순한 답인 거예요. 제가 국악상부를 15년째 하고 있으면서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을 포함해서 단독 콘서트 32번, 음반 7장을 쭉 해왔습니다. 해외 공연 불려서 많이 다녔어요.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독 공연을 할 정도로 많은 프로모션을 했는데 우리 연주자들이 연주를 잘했을까요? 네,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도 그것을 어떻게 알리고 어떤 메뉴로 고객을 찾을 건가에 따라서 내 것이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나 혼자 집에서 만족하게 되는 사장되는 예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결국에는 기획전문하고 제가 썼으니까 세 번째 시간이 끝나면 올바른 기획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되는가가 사실은 이번 콜로키움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 주제는 저희 재단에서 처음에 길잡이를 해주신 걸 그대로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손을 안 댔습니다. 여러분 공연 기획을 많이 해보셨죠?
공용계획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기획에 대한 거는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오히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 대학에서 기획학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Department of Planning. 기획만 가르치는. 여러분 초중고 대학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기획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전국에 단 한 명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책을 쓴 게 기획 관련된 교과서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국내에서. 기획 교과서를. 깨알같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획학과가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적으로 구글을 통해서 서칭을 해봤더니 1930년대에 인도에서 기획학과가 있었다가 없어졌고요. 60년대에 미국에서 기획이 건축학 중심으로 붙었다가 지금은 다 뒤로 갔습니다. 공연 기획, 게임 기획, 마케팅 기획.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행위를 위한 툴과 같은 개념으로 서브 개념으로 붙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업을 보세요. 자, 보통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팹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반도체 생산 라인 이렇게 네모나는 것 같은 공장 있죠. 보통 4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라인 하나 세울 때 4조, 4,000억 단위 4조. 그러면 처음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다 말렸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에서 무슨 반도체를. 왜냐면 기간 산업이고 자본 집약적 사업이고 스페이스도 굉장히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는 하자고 결정을 내린 이후에 그 사업을 할 기획을 누군가가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4조가 들어가는 돈이니까 대충 기획해서 그것이 출발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자 2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만 공연을 하는데 대기업의 기획과 같은 책임감과 열정으로 기획을 했다면 혹시 귀국 독주회 같은 거 보셨잖아요. 현장에. 거기서 엄청나게 수익이 발생된 경우를 보셨나요? 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독주회 하는데 와 나 이거 독주회에서 2천만 원 벌었잖아. 입장료 팔아가지고 전석 매진. 나 이번에 다 전석 8만 원을 했어. 1, 2만 원짜리 뭐하나 아니고 돈도 안 되는 거. 그 200석에 8만 원은 얼마죠? 1,600만 원이에요. 네. 그렇게 번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약간 이제 음악계에서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약간 품앗이라는 것도 있고, 독주에서 무슨 돈을 받아라고 하는 약간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족, 친지, 그 다음에 나 지난번에 갔었던 그 친구가 다시 내 연주에 오는다든가 품앗이죠. 그러니까 2만 원 또는 3만 원을 써놔도 사실은 받지 않고 초대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와줘서 고맙다. 그럼 그 연주자는 와줘서 고마운 공연을 기획한 거죠.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거예요.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왜 다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귀국 독주회를 할 거면 나는 돈 벌려고 공연할 거야. 내가 왜 공짜로 해?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주하고 연습한 게 얼만데 나는 당당하고 정당하게 티켓을 팔아서 비용까지 만들어내서 이 돈 가지고 또 더 큰 독주회를 할 거야. 이런 기획들은 왜 안 하시나요? 왜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선생님?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아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본인이 본인을 모르잖아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일단 네. 성격이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제가 맨 뒤에 말씀을 드릴 기획의 정의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사이에 뭔가가 지금 속에서 커리큘럼이 바뀌었어요. 네, 기획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획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에 있는 기획의 가장 중요한 부서로 움직입니다. 소위 브레인 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 뭘 벌어먹고 살 것인가, 무엇으로. 또는 이 제품을 개발하면 정말로 팔릴까? 고객들이 계속 살까? 또 다른 버전을 만들어야 할까? 미국이 먼저 출발하고 일본이 출발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만들어도 될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뭘부터 먼저 합니까? 기획팀에서. 뭘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품을 하나 개발하려면. 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한다, 한국에서. 시장조사.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선생님. 시장조사. 시장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죠. 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휴대폰은 뭐고, 그렇죠?
그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어떤지, 어떤 조직이 어떤 인력들이 있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산 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등등에 대한 공부를 엄청 하겠죠. 공부 안 하고 절대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기업은 이런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엄청난 공부와 조사와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공연하시는데 왜 엄청난 공부, 조사, 검토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지난 6월 25일 날 저희 15주년 창단 기념회를 서울 도남구 국악당에서 했는데, 그 작년에는 또 14주년을 꿈에서 마트센터에서 했습니다. 8월 13일인가 했는데 제가 5월 둘째 주에 전석을 다 팔았어요. 8월 달에 하는 공연은 5월 둘째 주에 전석을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편하잖아요. 팔리든 말든. 기업한테 3분의 1을 팔았어요. 뭐 룰루랄라죠. 그 다음부터 사든 말든 이미 BP 원가는 달성을 해서 그 다음부터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빈자리를 메꾸지,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게끔 초대하는 것에 더 집중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음악회 사회를 또 보니까, 제가 기획 연출 제작한 공연에 또 사회를 봅니다. 여러분 사회자가 좀 쉬운 것 같으세요? 혹시 선생님 사회 보셨을 것 같죠? 왠지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음악회 사회를 클래식, 국악 다 불려 다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음악회 사회를 볼 때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 음악가보다, 그 반주자보다, 기획자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그냥 그거 한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사회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누구지 하고 대기실 와서 실례지만 저 명함 좀 있으시면 저희 음악회 있는데 혹시 사회를 좀 의뢰 드려도 될까요? 이게 돈이잖아요. 이게 자기소개를 알리는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 22개의 직업을 갖게 된 건요, 제 소개에 잠깐 있었던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 잘 안 나와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15년은 대학, 군대, 회사 요거밖에 없습니다. 15년. 그런데 2006년부터 지금의 15년은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작곡가나 돼볼까? 무대나 올라갈까? 제가 저 뮤지컬 배우협회 배우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뮤지컬 주연을 했거든요. 한 600석 되는 데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도 공부한 적 없고, 영국 영화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선생님한테 여쭙게요. 한 번도 그런 거 공부한 적 없고 한 적 없는데 6개월 안에 공연을 제작해서 뮤지컬 배우가 되는, 답을 말씀드려봤네. 뮤지컬 시간 거꾸로 돌아갈게요. 편집점. 6개월 만에 자기가 뮤지컬 주연 배우가 되는 방법. 조금 전에 답이 나왔는데 뭘까요?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다. 제가 적금 털어서 3천만 원짜리 공연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연시켰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주인인데, 내 돈 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본 이런 작업 시나리오도 비싸잖아요. 제가 다 썼습니다. 다. 대본까지. 왜냐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만약에 선생님처럼 음악을 전공했는데 뭘 하신다고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노래나 잘하지 무슨 이런, 진짜 그래요. 근데 저는 아무도 욕을 못해요. 왜냐면 음악이나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와 대단하다. 회사 다니면서 저 뮤지컬을 만들어서 주연까지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에는요, 첼로를 오래 한 첼리스트가 무대에 서서 티켓이 팔리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이 첼로를 7, 8년간 배워서 무대에 올라오는 유료 관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슈 포인트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대본도 썼으니까 직접 저는 대사를 다 외우고 혼자 연습을 끝낸 상태에서 조연들을 캐스팅했어요. 진짜 심사위원으로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딱 팔짱 치고 어디서 연기 배웠어요? 뭐 이런 거. 속으로는 막 되게 잘한다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출연료 다 주고 티켓 뭐뭐뭐 하고 나니까 제가 3천만 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적자는 한 3,6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그대로 적금을 날린 거죠. 적금 날리는 거 정말 쉽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모으는 능력은 별로 없는데 쓰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해요. anyway. 뮤지컬에 주연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공연을 제작하고 싶은데 처음에 저는 이제 대기업의 기획력을 예술계에 심겠다는 의욕으로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려운 걸 전혀 몰랐어요. 나오는 순간 그냥 내 잘못도 아닌데 신용도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회사에 IC카드만 갖고 가도 대출이 구멍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기업의 기획과 문화예술계의 기획은 다릅니다. 대기업은 정답을 정확히 설정해놓고 그것을 준비해가는 것이라고 보면 예술은 정답이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기획이 필요해요. 초반에 저는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거를 투자하고 버리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5년 동안 이제 10년 정도 버티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겁니다. 한 예로 처음에 제가 국악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국악팀을 만들겠다고 청담동에 있는 샵부터 데려간 게 잘못이었습니다. 초청 공연 들어오는데 전체 공연료가 30만 원, 50만 원 받을 때예요. 2007년에. 5명, 6명이 출연하는데. 전 수익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할 때였죠. 그런데 1인당 26만 원짜리 헤어 메이크업을 했어요. 미친 거죠. 그만큼 필드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최고만 해보자. 그때 숨진 장진영 씨 스타일리스트가 저희 스타일리스트였었어요. 그 당시. 청담동에서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를 쓴 거죠. 헤어 메이크업 그 정도에 그다음에 지방에 방송국 간다 그러면 연예인들 타는 스타크래프트 있잖아요. 자동차 큰 거 밴. 그거 한 번 빌리면 45만 원, 지금 한 49만 원,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거를 렌트해서 그때 방송 출연료 한 40만 원 받을 때, 네, 그걸 몰고 제가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연주자들 태워서 학생들이었으니까 태워서 지방 방송국에 가서 문 열어주고 그랬습니다. 저희 매니저랑 무전기 끼고 연주자들 좀 화장실 간다. 그리고 에스코트하고. 그때가 서울대학교 국악과 2학년 학생들 데리고 있었을 때 나는 국내 최고의 국악 앙상블을 만들겠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빛을 보고 이제는 좀 알겠다시피까지가 한 7, 8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연예인들이 지금 7만 7천 원에 헤어 메이크업 하거든요. 청담동에서. 저희 한 6군데에서 7만 7천 원에 헤어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 웬만한 의상은 이렇게 오늘 전화하면 밤에 퀵으로 의상 협찬이 옵니다. 처음에 돈 주고 빌렸던 곳에서.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연주만 계속 잘해서 주변의 것들도 발전된다고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기획자가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대기업과 같은 기획을 못하는가라는 퀘스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국내 어떤 교육기관도 기획을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 내에 이제 기획학과 설치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쓴 책을 바탕으로 기획 총론과 기획 강론 집필을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화이트보드가 여러분 기획을 한자로 쓰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스마트폰 찬스 안 됩니다. 네, 기획은 기자는 좀 어렵지 않죠, 그렇죠? 기업할 때 네, 이렇게 위 매산자에다가 이렇게 그칠자를 붙이면은 기자가 되잖아요. 이따 펜이 있으면 제가 쓰도록 하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발알기. 예, 발하다 한다고 할 때 발알기. 색일획. 네, 지금부터 기획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요.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획의 전부이자 비밀이에요. 야, 너는 되게 기획력이 좋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바라는 것을 새기는 능력이 좋다는 얘기죠. 아이디어가 출중하다거나 말을 잘한다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있죠. 예, 이게 기획력이 출발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회의록을 제가 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2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을 걷어보면 다 수준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다 받아 적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빼먹었거나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들의 순서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엉뚱한 숫자를 적었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회의록을 쓴 사람을 보면 우선순위도 1, 2, 3, 4, 5를 해놓고 순간적으로 도표도 만들었고 표까지 그려가지고 회의록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이 기획자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 일단 기획자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 선생님 아실 것 같아요. 뭘 잘했다. 그렇죠. 노트 필기를 잘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똑같습니다. 네, 여기 왔네요.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글서자의 그림, 밭전자 같은 건 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빗변은 획에 대한 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 작업하는 거, 그러니까 소팅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새기는 거를 잘하는 게 이게 기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서는 뭐예요? 바라는 걸 새긴 문서잖아요. 그럼 기업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예, 제때 좋은 제품을 잘 생산해서 판매가 시작되면 엄청나게 잘 팔려서 돈을 많이 버는 기획이잖아요. 그 공연 기획이에요. 예, 우리가 공공의 대상을 상대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 뭐 춤, 무용 따위를 하는 것 이렇게 사전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거를와 관련해서 바라는 걸 새기는 게 공연 기획서잖아요. 여러분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업기획안을 제출해라 그러면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위해서 바라는 것을 새긴 문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연기획서를 또는 공연기획안을 보면 제가 이제 많이 봅니다만 매년 참 한심스러운 건 뜬구름 잡거나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획안을 그대로 제목만 바꾸고 조금만 내용 수정하는 거. 그게 이제 스킬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 책에 보면은 그러한 기획을 저는 이제 빵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인데 당진시청의 제5회 워크숍 기획안을 다음 주까지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당진시청에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당진 잘 몰라요. 그런데 제5회 당진시청 공무원 워크숍 기획안을 작성을 빨리 하시려고 허주임을 불렀어요. 뭘 가져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4회 기획안 가져다 달라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죠? 아마 그러셨을 거고. 네, 그래서 저는 행정부서, 정부, 그리고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 일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빵점 기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획의 본질,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특별하게 어떤 논문을 보거나 기사를 보거나 전문가를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서 공부가 되어 있다면 아주 자기소개서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나와 조금 관련 없거나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뭔가 바라는 걸 새기는 작업을 하려니 어려울 수밖에.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만나셔야 되는 거는 제가 맨 앞에 이걸 적었습니다. 카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내 인문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공의 4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정확히는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미국 보험협회에서 약 100년간의 에비던스로 만들어진 성공의 4법칙이에요. 그 정도의 에비던스라고 한다면 거의 따를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가지만 갖추면 성공한다고 강의하는 한국에 있는 강사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하도 이 강의를 듣고 궁금해서 이 카슈의 법칙의 원문을 찾기 위해서 자그마치 인터넷에 3개월이나 들였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연구소까지 가서 PDF 파일을 90몇 불을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카슈의 법칙은 네 가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땡땡대로 순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여러분이 음악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연을 기획하시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첫 번째, K부터 반드시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K는 뭘까요? 네? K가 뭘까요? 제가 3번 동안 만나뵈면서 스스로 점수를 좀 매긴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날에는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한테는 제가 당진에 2번이나 그냥 내려와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선물도 드리려고 해요. 제 집에서 운전하고 한 1시간 한 45분? 50분 왔나? 너무 만만한 거예요. 운전하기가. 하루에 한 2-3번도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K는 적으세요. 네. 지식 뭔가요? 맞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처음에 무조건 확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하려면요, 여러분 합창단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또는 합창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시냐고요. 국내 합창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정기 연주회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셨냐는 거예요. 또는 우리 내부의 사정이 어떤지, 정기 연주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우리 단원들의 마음이 어떤지도 물어보시라는 거죠. 일주일도 안 된 과장이 워크숍을 준비한다면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시장님, 제가 죄송한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워크숍 기획안을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 2주 정도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획자죠. 그래놓고 작년에 어떤 워크숍을 했고 워크숍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은 싫었고 앞으로 워크숍이 열리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문도 돌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시청에서 하는 워크숍 중에서 성공 사례들을 찾아보고 또는 외국에서 기업들이 워크숍을 할 때는 최근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지들도 조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과 전공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나 대학교,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대학을 선택하실 때 점수가 나오는 A 또는 B 대학 늘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녀 있으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 이 후보의 첫 번째 대학은 설립 이념은 무엇이며 총장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사장은 어떻게 선출되었으며 어떤 과목들이 있고 교수는 어떻게 선발하고 선배들은 그동안 어떤 발자취를 걸었고 졸업하면 어떠한 진로가 정해지며 전공과 교양을 통해서 어떤 걸 습득하고 어떤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신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이 대학이야. 네.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지방 사립대 피아노과를 대한 선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됐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경우는 사실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의 K가 이 대가 지방 사립대보다 훨씬 더 낫다. 근데 나은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보려면 많지 않아요. 서너 개? 그 중에 제일 공통된 답은 그거더라고요. 에이, 그게 서울에 있는 이대죠.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려면 카시오스를 가는데 K를 확보하려고 했더니 이대 폄하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이대 한 학기 등록금이 한 700~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성적과 실력을 가지고 지방인 사립대를 가면 장학생을 갈 수 있어요. 이대는 수업 끝나고 알바를 해야 되고요. 학자금 융자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일을 더 많이 해고 이런 것들이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이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지방인은 사립대를 잘 공부해보면 몇 퍼센트 안에 들고 어느 정도 학점을 유지하면은 자기 개월비가 월마다 나오는 대학이 있고 2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학교의 비용으로 한 학기 동안 유학을 보내주는 시스템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4년 동안 어떻게 대학을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을 했다면 일루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획자가 자기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기획이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절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니 뭐 언니, 애 어디 갔어? 서울대 아니면 포항공대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 애 지방 사립대 갔어. 너무 기특해. 이런 대답을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가
서울대나 포항공대를 가지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사립대에 갈 만한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고 그 비전이 뚜렷하다면 엄마 아빠는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걸 기대하기에는 너무 갈 길이 먼가요? 제가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몸담고 있을 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 나왔냐면 척이라고 나왔어요. 척.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아는 척. 그 다음에 뭐 있는 척, 미안한 척, 세 번째 이런 순서대로 나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척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우리 합창단이 정규 연주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술의 전당이 어떤 무대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울림을 갖고 있으며 대기실에서의 동선 같은 거 다 공부하고 가시나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티켓박스는 어디에 위치하고 포스터는 몇 장을 붙이며 막상 포스터는 최소가 뭐 200장이면 만들어놓고 150장 버리거나 이런 것들 다 공부하지 않고 나오는 현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티켓을 팔 때 티켓은 초대, 할인, 유료 티켓 그리고 기업에 파는 티켓까지 4가지에 대한 전략을 각각 나눠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3만원, 2만원, 만원 해놓고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객석까지 빈 좌석 없이 메꿀 수 있는 전략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음악가들 본인이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준비되어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연 기획자들 컴퓨터에 가보면 엑셀로 되어 있는 자동 시트가 있어서 내가 5만원을 넣었을 때, 3만원을 넣었을 때, 만원의 숫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제 결산되는 통계 프로그램 그 자체를 깔아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나 5만원 받을까? 3만원 받을까? 그것도 어떤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걸 90 몇만 원에 팔자라고 하는 게 느낌 가지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원가 다 계산하고 시장 경쟁력을 보면서 가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티켓 가격을 정할 때는 우리 의견들로 막 집중이 돼요. 아 3만 원 하면 누가 사겠어요. 그냥 만원 분일가로 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자존심 있지 안 팔려도 우리 5만 원 해요. 그리고 그냥 가족들 다 불러요.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기획자가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지식과 정보가 확보가 되면 A가 생긴대요. 예,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A가 뭘까요? 태도와 자세를 뜻하는 attitude. 지식과 정보가 확보되었을 때 많이 태도와 자세가 생긴대요. 합창대회에 참가하려고 했을 때 합창대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팀들이 그동안 대상을 탔으며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등등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 대회에 나갑시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산 있다고 그냥 나가고 아니면 할 거 없으니까 나갑시다. 한 번은 나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획하지 않고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카실 법칙에 보면은 K와 A가 확보가 되면 비로소 S가 생긴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스킬, 기술이죠. 또 하나는 석세스, 성공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합창대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합창단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면 그에 따라서 단원 모두가 집중되는 애티튜드를 가지면 비로소 대회에 나갔을 때 상을 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획자의 가치가 상을 타는 것보다 이 참가를 통해서 단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술일 수도 있고. 이랬을 때 비로소 KAS가 순서대로 만들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H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이라고 알고 있는 헤빗은 유지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여러분 대기업이 잘 무너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획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연구소의 기능이에요. 대기업은 경제연구소에서 나머지를 끊임없이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돈도 주고 만들죠. 물론 그 기업 아닌 개인들은 그런 비용이 없어서 뭐 외주를 맡긴다거나 조사 같은 거, 서베이 이런 것들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못한다, 한다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의 개인 조직도에 연구소랑 인사팀, 기획팀을 직원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3번 동안 저와 만나면서 기획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의 공연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를 기획하는 걸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기획의 습관까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전체, 인생에 대한 혁신, 그 혁신에 대한 기획,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기획. 제가 지난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줌으로 기획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될 거라고 기획하고 자료를 준비했지만 정말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땅 물려주고 아파트 물려주는 게 그게 금수저가 아니고 기획력을 물려주는 게 금수저다. 그렇게 이제 내부를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 카시의 법칙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화예술이라고 한다면 뭐 분류 작업 또는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분류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떤 예술들이 있죠? 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공연 예술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미술 쪽이나 이런 것은 전시예술이라고 하고, 뭐 시나 책 같은 것들은 문화예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발전된 것이 만들어진 영상예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cultural art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콘텐츠와 컨텐츠, 어떤 게 맞는 표기법인가요? 콘텐츠와 컨텐츠. 네, 어떤 대기업에서도 콘텐츠라고 쓰고, 어떤 기관에서도 컨텐츠라고 쓰고, 뭐 콘텐츠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맞을까요? 우리 음악 하시니까 그 리플렛이나 보면 프로그램북에 보면 뭐가 맞나요? 플러스 맞나요? 플루트가 맞나요? 콘텐츠가 맞나요? 컨텐츠가 맞나요? 근데 발음상으로는 영어로는 콘텐츠라고 하긴 하죠. 뭐가 맞나요?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콘텐츠가 맞다. 손 들어보세요. 예외 없이. 네, 내리십시오. 콘텐츠가 맞다. 안 드신 분들 끼고? 네. 콘텐츠가 맞습니다. 왜라고 물어보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한국 국어원의 표기법도 콘텐츠라고 하고 있고, 저는 좀 뭐랄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제 사전을 찾으시거나 검색을 하실 거잖아요. 저는 법을 찾습니다. 법. 네. 법령정보센터에 일주일에 2-3번은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한국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각종 법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 법 조문을 보시면 대부분 1조는 그 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자는 자기가 쓴 문서 안에 있는 모든 단어는 이해하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대리를 다니면서 사장님 앞에 가서 아주 근사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딱 뚜껑을 열고 30페이지를 한 30분 안에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한 5분이 돼가지고 사장님이 야 호대리 그 뭐뭐는 뭐냐? 제가 한 2초 정도 망설였거든요.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2글자로? 나가 하셨어요. 네, 싫어합니다. 싫어. 회사가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데 너 따위가 그 따위로 기획을 갖고 와가지고 직무에 답변을 못할 거를 뭐하러 갖고 왔냐는 거죠. 네, 저는 그 치열함이 기업을 살리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동시에. 콘텐츠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또는 기본법에 콘텐츠 정의가 나와 있어요. 뭐 부호, 문자, 뭐 도형, 색채 등의 기호를 사용한 것 또는 그것에 대한 집합체를 콘텐츠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업이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콘텐츠라고 쓰고 있다는 얘기는요. 한글을 모르는 거나 맞춤법을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기획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담당 주인님께서 바로 콘자에서 딱 뜨시고 아 일단 됐다 재단
일을 하는 담당자가 용어에 대한 확신도 없이 문서를 만든다는 건 죄입니다. 죄악이에요. 책임을 묻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할 때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달달달달 외워서 나왔습니다. 대본처럼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5페이지를 브리핑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뭐뭐는 뭐냐고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35페이지의 뭐뭐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왔어야 돼요. 아주 치열하게. 그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획안을 쓰셨잖아요? 그럼 이제 제출했어요. 지원사업에. 근데 그 지원서 기획안을 보고 심사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해요. 그 안에 있는데도. 그 얘기는 그냥 받아 쓰거나 옮겨 적었을 뿐이지 내가 공부한 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러면 지원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터뷰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플루2가 맞습니다. 표기법상에. 그런데 프로그램북을 한번 보세요. 플룻이라고 쓰고 굉장히 본인의 플룻 독주회를 프로그램북 안에 스펠링은 맞지만 한글은 플룻이라고 쓴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뭐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외국의 음악들, 곡들을 표기할 때 뭐 오프스 같은 뭐 작품 번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표기법들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본 거 가지고 그냥 써놓은 공용기획사의 프로그램북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K가 없이 공연하겠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거를 보고 사회자가 그대로 읽습니다.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나운서가 무대 위에서 사회를 보는 것보다 음악을 제대로 공부한 선생님 같으신 분이 사회를 보는 게 훨씬 더 그 음악의 질을 높인다는 거예요. 혹시 국악하시는 분 계세요? 국악기를 연주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안타깝군요. 국악은 없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술은 문화 안에 있잖아요. 그죠?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예술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공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음악이 뭐고 이 정도. 빠르게 몇 박자, 전주 이런 기술적인 것만 알고 실제로 배경을 공부하거나 왜 베토벤은 여기서 전주를 했을까 이런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 고민이 내가 연주하는 연주자 외에 음악 해설가 또는 음악의 사회자로서의 역량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또 다른 K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획안을 나는 정말 맨땅에서 한번 써봐야지 하고 쓰기 시작할 때부터 공연 기획자 또는 문화에서 기획자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귀찮아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안 하잖아요. 서울대학교 음대를 가봐도 제 입장에서 꼭 공부해야 될 것들을 안 가르치고 중요한 것들, 진짜 중요한 것들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모르게 되도 제가 여러분보다 공연을 많이 볼 거예요. 저는 1년에 꼭 국악이든 뮤지컬이든 무용이든 발레든 골고루 다 봅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거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뮤지컬을 만든다고 2007년에 제가 인터파크를 한 몇 년 있다가 봤더니 2007년 한 해에 연극하고 뮤지컬 예매한 것만 108개였어요. 한 해에. 한 3만 원씩만 해도 제가 얼마를 들었을까요?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만 본 게 아니었어요. 제 노트가 7번이 나왔더라고요. 1년 동안. 그 공연을 보고 느낀 점들을 적은 거예요. 저는 그 7번을 가지고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악, 클래식, 음악극, 뮤지컬, 넘버볼까지. 제일 칭찬받았던 거는 삼성그룹에서 미분의 밤이라는 거 신라호텔에서 만들었는데 태권도하고 비보이하고 제가 연출해서 25분짜리 16 Souls라고 하는 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칭찬받아서 지금도 기분이 좋은데 사실 예술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분야의 종사를 오래 했다고 정답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교회 지휘이긴 하지만 지휘도 한 4년 정도 됐는데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연주하는 것 중에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잖아요.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웬만하면 제가 이제 찝어낼 수 있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주자들? 객원 연주자. 왜냐면 표정만 보면 알거든요. 지휘자를 집중해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내가 3번 만나서 연습한 대로 악보대로만 연주하면 나는 일당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연주자들이 나서 눈에 띄는 거죠. 저는 앙상블 공연을 지금 16년째 국악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24곡을 연주해요. 저의 입단의 원칙이에요. 저는 그 문서에 써 있어요. 저는 프로모션 계약서를 미리 연주자들한테 내밀고 사인할 거면 들어오고 아니면 들어오지 마. 근데 누가 봐도 불합리함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언제까지 몇 곡을 완벽하게 외운다. 그래서 제가 이제 MR, 음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MR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MR을 중간에 틉니다. 1분 45초 정도에. 그리고 연주하라고 해요. 연주자들은 쉬워할까요? 어려워합니다. 악보에 익숙한 연주자들은 악보를 주면 당연히 초전도 잘하겠지만 MR을 중간에 틀어보면 어느 구간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해금이잖아! 그 얘기는 그 음원을 제가 1000번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주자들보다 연주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연주자들보다 K와 A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초반에 제가 연주자들한테 무시를 좀 많이 당했습니다. 국악을 모르니까. 그 서당때 3년이면 풍어를 읽고 분식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제가 이제 국악계 15년이잖아요. 산주 한바탕에 추임새를 넣습니다. 얼쑤 다 이걸 어느 순간에 옆에 국악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같이 넣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야금 산주 한바탕 보신 분 계세요? 참 이게 어느 교육을 가도 한 3분의 1만 손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요즘에 판스타니 뭐니 해가지고 국악 대중화 TV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되게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국악의 대중화는 퓨전 국악의 대중화가 아니라 정통 국악의 대중화다. 왜 그 일들을 안 하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혼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기관과 지원을 받으시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원이 없다고 가정하시고 팀을 이끄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드라고 해서 조합 같은 게 형성이 돼서 수원에도 결성이 되니까 동네에서 싸움 같은 음악회가 열리면 아라수를 와서 수원금도 내고 아티스트도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서 가야금 산주 한바탕을 직접 보러 간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악을 잘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다 보면 뮤지컬이나 K-팝까지도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까 연주단체에 계신 분 계세요? 앙상블이나 누구 계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신가? 연주단체? 연주단체에 계신 거예요. 어떤 연주단체죠? 아, 클라리넷으로 하는 연주단체예요. 저도 클라리넷 하는데 독학 한 8개월 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회를 구성하시기 위해서 다른 공연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클라리넷 연주회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내 연출력을 막 가미하고 싶으려면 내가 봤던 다양한 공연들에 대한 교집합과 관련된 에너지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용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보고 1인극도 보고 모노드라마 같은 것도 다 보셔야 클라리넷을 이렇게 공연해야 되겠구나. 제가 처음에 챔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했던 첫 번째 공연은 우리가 보통의 클래식 공연 그냥 화이트 조명 내려놓고 하는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음악극을 첫 번째로 했어요. 제가 33명의 챔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연을 클래식 공연장에서 하지 않고 뮤지컬이 가능한 자유극장, 멀티극장에서 했습니다. 그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그래놓고 연주자들을 뽑을 때 이랬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춰도 괜찮은 사람만 지원하라고. 클래식 연주자들한테. 서울대 바이올린 전공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좀 의아한 친구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계약 조건이 되게 좋으니까 다들 들어와요. 그래서 그럼 좋게끔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그 공연을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대사도 있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동작도 있고 그리고 클래식 공연에 비보이랑 현대 무용가도 콜라보를 하는 무대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베토벤의 연습실이라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악만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는 거고 연습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나리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제가 위에서 연출하면서 콘솔에서 갑자기 연주하다가 딱
땅땅 소리를 내고 마이크 잡고 저기요 짜장면 시키신 분이요. 와 짜장면 왔다 다 나가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연주자들. 네, 그래놓고 두 번째는 성명 아트센터 콘서트홀 그 큰 데서 두 번째 정기 연주를 거기서 했습니다. 목표는 1층을 다 메꾸는 거였거든요. 한 1000명 정도 다 메꿨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기립박수로 성룡 이렇게 났어요. 두 번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그렇게 연주 잘했나? 가 아니죠. 제가 기획제자 연출가잖아요. 사회부잖아요. 근데 준비된 사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기획제자 연출가로 무대에 섰는데요. 제가 평생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 연주가 끝났을 때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환호와 함께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고 빠졌죠. 네. 당연히 메시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 다음 저는 뭐랄까요? 카메라를 들고 객석으로 들어갑니다. 다 일어난 거잖아요. 그 뒤에 가서 일어나서 환호를 치고 박수를 그때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기사로 내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한 가지 전공만 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나는 기획을 아니까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책에 나와 있는 그 핵심이 그겁니다. 기획의 최상위 개념을 다 내려다보면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부하는 거, 뭐 유학하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자녀가 있어야 그걸 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를 낳기 전부터 자녀 출생과 육아에 대한 기획을 부모가 하면 자녀는 반드시 옳은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터 드러커 박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필립 코틀러 박사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팀 페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석학들이 내놓은 이야기들을 귀담으면 안 듣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4월달이었나요? 그 마켓 1.0부터 5.0까지 버전을 나온 필립 코틀러 박사 전 세계 마케팅의 대가라고 하는. 그러면 재작년에 4.0이 버전이 나왔을 때 마켓 4.0에서 여러분이 마케팅으로 성공하시려면 4C를 다 입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4C. 그 중에 하나를 아세요? Co-creation. 고객과 공동으로 창조해라. 두 번째, currency. 이제는 화폐의 기준이 달라진다. 세 번째, communal activation. 공동체 활성화. SNS처럼 내가 잘한 것만 보여준다고 관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관객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책을 읽으셨다면 우리 합창단이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돈도 벌고 우리 내부의 결속도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 책을 읽고 실행을 한번 해보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K를 안 하는 거예요. 경영학을 공부 안 하시고 기획을 공부 안 하시고 법을 공부 안 하신다니까요. 전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정말로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고 싶으세요? 법을 공부하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면 기획에서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계약서의 한 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 협상 과정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면 협상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협상에 임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양보 보따리를 가지고 나온다고 해요. 상대방이 가진 양보 보따리를 알려면 내가 가진 양보 보따리를 잘 풀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주도권이 어디서 나오냐면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IBM하고 뭐 한다 그러면 얼른 빨리 영어 초안을 만들어서 컨펌을 받은 다음에 메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 초안이니까 보고 피드백 달라. 그럼 다 뜯어고치란 말은 절대 못하잖아요. 이 부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크리티컬한 조항에서는 10만 가져도 될 거를 20이라고 쓰고 보내잖아요. 협상에서 12가 되면 우리는 완전 대박인 거잖아요. 12여도 되는데 2를 더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문서에 공격적으로 잘 넣느냐. 여러분 물론 공연기획안이나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때 여러분 다 사실대로 넣지 않죠? 다 사실대로 넣으시나요? 정말요? 그렇게 해서 되시나요? 그러면 그 사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경우를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팩트를 사실화시키는 전략으로 넣으면 돼요 또. 그걸 제가 1대1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심사를 자주 하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국립국어원 이런 데 심사를 가보면요, 너 금방 보인다, 금방. 아, 이건 이거구나, 허구나, 실이구나, 아, 이런 거구나.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간절함 말고, 아, 이 사람들은 한번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핵심 키워드들은 또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우리 합창단이 이렇게 공연할 거니까 저희 지원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거 누군가는 처음에 했겠죠. 한 몇 년 전이었을까요?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키워드가 나오기 전까지. 10년? 20년? 네, 한 20년? 그러면 그 사람이 최초로 우리 조직을 아니면 그 사업을 만드는 행정부서에서, 기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거를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지원 신청서를 올렸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있는 곳에서 와서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도소를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지역에는 교도소가 2군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원 신청서를 올렸다면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은 건데 예술이 가지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좋은 가치가 담겨있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아이디어는요, 축적된 K에서 나온다니까요. 70분짜리 가야금, 성금 연유, 가야금 3조를 보신 분이 아, 뮤지컬에 이걸 넣어야 되겠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한 2군데, 3군데 프로그램 TV에서 하고 있는 퓨전 국악에 대한 오디션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뭐 대중음악이나 락 또는 댄스 이런 거로 접목시켜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훨씬 정통국악보다 접하기가 좋고 편하고 쉽고 재밌다 이렇게 평들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획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획하는 사람은 대기업처럼 당장 지금 돈 버는 건 장사잖아요. 그죠? 근데 멀리 보는 건 사업이잖아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앞으로 10년, 15년에 국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획했어야만 해요. 사실은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기획 의도는 뭐예요? 라고 연출가한테. 정통 국악인들 다 죽이려고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왜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 출연 못해요? 안 하려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도 뭐 이야기 나누겠지만, 제가 이런 질문 할게요. 여러분, 공연장에 가서 뮤지컬을 보셨어요, 현장에서? 그 콘텐츠입니까? 아닙니까? 콘텐츠에 대한 질문 드렸는데, 그건 콘텐츠일까요? 네, 콘텐츠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또 뉴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채널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팁 하나를 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리스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리스. 혹시 아세요? 네, 국내 학술 정보 시스템. 리스. 여기에 들어가 보면 회원가입 없이도 키워드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연극, 합창 이런 거 치시면 국내외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요. 한 70% 이상은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최근의 논문을 보려고. 따끈따끈하다. 죄송하지만 석사 논문 대지하고 박사 논문에 나온 심층 높은 논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서 참고 문헌으로 주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이 써놓은 참고 문헌까지 가서 보게 되는 거죠. 찾아가서. 그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공연장에 가서 우리가 보는 그 공연은 콘텐츠가 아닙니다. 콘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호, 문자, 기호, 색채 등등을 통해서 또는 그것에 대한 전달 매체로 전달 이런 것으로 데피니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연을 촬영해서 영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동영상 플랫폼에 얹어서 봤을 때 그게 플랫폼인 거예요. 아니 콘텐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시장 또는 예술시장이 콘텐츠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한테 만약에 누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콘텐츠 시장과 콘텐츠 아닌 시장이 반드시 구분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콘텐츠로 넘어가서 실제로 오프라인 공연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은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여러분들 공연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예술가 활동하시지만 공연장에서 얻는 흥분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영상으로. 혹시 여러분 뮤지컬 빨래를 보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와, 일단 우리 부장님이랑 주임이 손 드시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세 분이나 더 나오셨네요. 빨래를 한 몇 번 보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서울에서? 네, 좀 공연을 지방도 다니고. 그렇죠. 지방도 다니죠. 그러셨군요. 선생님 어디서 보셨어요? 전당. 전당에서도 와서 하셨죠. 맞아요. 제가 빨래를 2007년도부터 최근까지 50번을 본 사람이에요. 뮤지컬 빨래만.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빨래 케이스를 항상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작곡가의 민찬홍 작곡가하고 친해져서 민찬홍 작곡가의 인터뷰한 내용을 강의에 써먹고 그래요. 살아있는 강의죠. 스스로. 그것도 전략이죠. 제가 뮤지컬을 만든다고 아까 제가 2007년에 108번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우연히 빨래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빨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작품인지 아시나요? 최초로? 네? 졸업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술대학교 4학년 애들이 만든 졸업작품이에요. 근데 지금 16년, 17년 동안 오픈런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본 가서도 성공했고 중국 가서도 성공했고요. 일본에 잘 나가는 뮤지컬 주연 배우 남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무대에서 솔로인가라는 남자 주인공 역할까지 했어요. 그것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또? 처음에는 뭐 임창정, 홍강호 이런 대형 배우들이 나와서 주연을 했죠. 시즌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스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스타가 없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대학로에서 유료 관객 45%를 확보하는 뮤지컬은 대한민국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공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욱 보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가자마자 그때는 이제 OST를 팔았거든요. 뮤지컬 넘버가 있는 OST를 그래서 차에다 넣어놓고 너무 좋아하니까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봤어요. 한 10번 정도 보니까 대사가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노래를 이미 다 외웠어요. 운전하면서 늘 들었으니까. 열놓고. 그래서 가끔 제가 CD를 집에다 빼놓고 오기도 하는 그 이유가 오늘 같을 때 만약에 그 빨래 CD를 갖고 음악을 들으면서 당진에 왔잖아요. 그럼 저는 목이 쉬어서 강의를 못해요. 다 따라하더라고요. 코러스까지 넣고 거기에 있는 대사를 중간에 CD를 꺼놓고 대사를 제가 치고 와요. 운전할 때. 그러니까 초과돼서 간 적이 있어요. 지방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하우스 매니저가 배우들한테 알려준대요. 그분이요 저기 3열 16번에 앉으셨다고. 긴장한대요 배우들이. 싫어요 싫어. 근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커튼 콜 때만 박수 치고 그러면 몇몇 배우들이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박수 치더라고요. 고맙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유명 배우 또는 뭐 유명 연출가, 기획자 또는 좋은 공연장, 좋은 무대, 환경 이것이 다 성공이라는 것에 이퀄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 4학년들이 머리 짜매가지고 시나리오 만드는 친구가 하고 작곡하는 친구는 작곡하는 친구가 하고 연기를 배우 친구들은 전공대로 그냥 출연만 했는데 그것이 졸업하고 나서 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반응이 괜찮네. 그래서 호화마토에서 하게 되고 후원도 받고 지원도 받아서 주연 배우들 쓰게 되고 결국에 힐링 뮤지컬의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뮤지컬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50번을 보게 된 이유도 어떤 제가 좋아하는 지인한테 선물을 하려면 한 10만원 넘어가고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당시에는 이제 4만원 정도였었거든요. 일반석이. 그러면 티켓을 같이 끊어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선물을 좀 대신한 것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가 뮤지컬을 하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뭐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놓고 3시 뭐 또 4시 앉아서 뮤지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50번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 웃고 있을 때 저 울고 있어요. 다음 장면을 알기 때문에. 눈물이 먼저 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해요. 빨래는 제가 뭐 스포를 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그 유재석이 씨가 나오는 뭐죠? 방구석 콘서트인가? 거기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집에서 봤는데 저건 아닌데? 저 느낌이 하나도 아닌데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의 무대는 굉장히 넓은데 가져온 세트는 최소로 가져왔으니까 그것도 실제 공연장에 가면 무대에 완전 꽉 차는 1층의 구조로 무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부터 감흥이 다른 거예요. 그때 느낀 건 절대로 온라인으로 와서 오프라인의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빈필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신년음악회 같은 걸 우리가 못 가잖아요. 실제로 그게 뭐 200만 원, 300만 원에 팔려도 표를 못 구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강남에 있는 극장에서 자정에 오픈한 적이 있어요. 녹화된 거를 바로 상영하는. 제가 그때 보러 처음에 갔었어요. 한 7년, 8년 전에. 그런데 자정부터 실제 끝난 거는 2시 한 반쯤 끝났거든요. 새벽 2시 반. 그런데 아무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박수를 쳤어요. 음악회를 본 거예요. 공연장에서. 그런데 그 느낌이 뭐냐면 거꾸로 우리가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가면 디테일한 모습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연주를 카메라가 62개인가 설치가 돼서 움직임 동선부터 시작해서 뒤쪽을 우리가 잘 못 보는 타까지 그냥 자세하게 잘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졸리지가 않더라고요. 자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콘텐츠화 되면서 영상으로 많이 올 거라고 하면서 지금 영상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뮤지컬이나 뭐 오페라 이런 것들도 이제 밀착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좀 새로운 감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공연들은 이제 공연장이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럴 때 이제 예술가들이 또는 무대에 오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노력. 여러분 외국에 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에 있는 공연의 관객들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공연을 보려고 하는 의지부터가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도 시사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예술가의 수준은 여기 있고 공연기획사는 여기 있고 관객의 수준이 여기 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미나에 나가서. 그 이야기는 예술이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 못한 거예요. 별로 보고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주부들, 지금 이제 한 40대 뭐 이런 주부들 보면 아이들 데리고 전시장에도 가고 공연장에도 가고 저는 공연 보러 간 기회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때 한 번 정도 갔을까? 음악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이제 엄마 아빠 세대는 아이들 데리고 전시장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K가 많다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 애티튜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우리가 자라면서 뭘 공부하고 느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외우기 똑똑이만을 시키는 교육만 계속 하니까 아이들의 생각도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기획한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다다음 주에 있는 것까지 조금씩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보통 A부터 G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 보통 투두 리스트를 만든다고 해요. 할 일들을 정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획하고 뭐가 다른가요? 제가 그 기획의 정의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 자, A부터 G까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공연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적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 출연자, 뭐 악보, 동선, 뭐 포스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기획은 A 이전과 G 이후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모두. 왜? 바라는 것은 공연이 끝나도 바라는 게 생기거든요. 정리하는 것도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티켓값 정산하는 것도 그 뒤에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실제로 Z는 관객이 딱 나가는 순간 끝난 거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 공연이 저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 제작한 공연은 반드시 공연이 끝났을 때 저는 로비에 나가서 문을 여는 옆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소리를 들어요. 와,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네. 아, 연주만 하지 무슨 마이크까지 잡아가지고 자기 입을 깎아내리냐 뭐 이런 거. 그게 기획자가 다음 공연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바라는 것들을 그 소리를 듣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제작한 공연은 공연이 끝난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자죠. 정리하는 게 3페이지, 4페이지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를 연주자들이 놓쳤고 내가 뭘 놓쳤는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다음 플랜이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 페리스가 쓴 것처럼 내가 정리한 것이 그 다음에 정리가 되고 그 정리가 또 다음에 정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바라고 새기는 건 여러분들 늘 해오셨어요. 평상시에. 내일 출근할 때 뭐를 준비해야 될 건가를 깨알같이 적으셔야 출근이 가능하신가요? 반드시 다 적고 체크하고 확인해야지만 내일 출근이 가능하지. 그러진 않죠. 이미 우리는 그 머릿속에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끔 내일 옷 이거 입고 구두 신은 다음에 내일은 지하철 몇 시 몇 분 거 타서 노토선 타서 어디서 내려서 환승하고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머리에다 새기는 거예요. 머리에 새긴 거는 안 새겨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이거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거나 부모님을 공부해야 되거나 어른들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들은 가슴에 새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새겨지지 않으니까 어른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새겨야 될 것들은 내가 대학을 왜 가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걸 교육을 통해서 머리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권위, 존중은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 두 군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옵니다. 휴대폰 번호로. 제가 왜 85점입니까? 제가 지금 음악계하고 음반계에 종사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최소한 아무리 못 줘도 90점짜리 레포트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문자가 저한테 옵니다. 왜 85점 줬나고. 그리고 밑에 경고성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싫어합니다. 싫어.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제가 문자가 아닌 이메일을 길게 써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드렸고 이 메일을 보시면 전화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화 바로 들어가요. 이게 자기가 그 음원 저작권 협회 이사래요. 그 제가 음악에서 활동한 지가 벌써 뭐 30 몇 년이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이버 대학에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취급받고 있구나? 약간 우울한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어요. 좀 약간 책들이 빠졌는데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공유에 대한 K, 그렇죠? 그리고 기획에 대한 K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모르는 거 우리가 좀 공부하자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의 본질도 알고 기획이 진짜 뭔지를 알면 공연 기획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획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 강서에 가면 의료관광 거버넌스 위원으로 강의하고 발표하거든요. 의료 관광에 대해서. 경북에 가면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2시간 동안 강의하는 내용과 예상 질문,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강사지, 바이오 생물학 박사학위를 5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서 자기가 할 말만 2시간 동안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강의예요. 저는 그 기획에 초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늘 하던 말 하는 이 사람을 초청할 것인가, 오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저 강사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아마 공통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사실 제가 조선 판스타, 풍류대장, 여러분 2021년에 나온 뉴스, 10월 28일, 2023년인가요? 5년가에 일산에, 고향에 K-POP 공연장 CJ 라이브시티 아래다가 건설이 됩니다. 10월 28일 아마 착공했다고, 첫 삽을 폈다고 기사가 났던 거 제가 스크랩한 건데, 실내가 2만 명이고 실외가 4만 명 수용하는 공연장이에요. 우리가 문화예술의 대중화, 예술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정부의 포커싱은 K-팝으로 90%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이 아레나 공연장에 합창하고 국악하고 클래식하고 이런 거 왜 안 들어가나요? 왜 그런 거 못 만드나요?
네, 기업 차원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니까 CJ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이 확보가 가능한 K-팝으로 방향을 튼 것은 누가 뭐라고 욕할 수는 없어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기업의 최대 목표는 뭐라고 배웠죠? 사회 시간에? 사회 시간인가? 무슨 시간에? 이윤 추구, 이익 창출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주관식이면 이익이나 이윤 썼으면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고전경제 시대인 거예요. 행동경제학 시대로 바뀐 때는 과전 고전경제 때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예상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풋 대비 아웃풋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코틀러 박사가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추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책에 보시면. 고객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경제와 경영에 대한 학문의 흐름도 바뀌어졌으면 우리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고객을 벌어야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전에 이윤 확대를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기업이. 원가부터 절감했어요. 그런데 코틀러 박사가 이윤 추구가 아니다. 고객 창출이다 그러면 고객 창출의 원가 절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틀러 박사가 폴시에서 커뮤널 액티베이션이나 코-크리에이션이라고 설명한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고객과 함께 창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켓 4.0에서 한 3년 전에. 그럼 여러분들이 합창공연을 만들든 클라리넷 독주회를 만든다면 우리끼리 뚝딱 해가지고 포스터 찍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공연 보러 오세요라고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클라리넷이 어떤 건지 알려줄까 한번 오실래요? 그 사람들이 저도 배워볼래요? 저도 무대에 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공연할 때 무대에 쓴다는 걸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를 써놓은 게 그 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연주단체나 합창단에서 한 달에 한 번은 독후감 발표 같은 거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의 활동 속에서. 그 여러분 SNS를 활용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공부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9학기 동안 SNS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SNS를 활성화를 잘 안 시켜놨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자신도 없고요. 사실은 여러분 구글에 가면 support.com이라고 하는 유튜브와 관련된 지원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러면 유튜브와 관련된 저작권 관리, 유튜브의 생성 노하우, 관련 규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요즘에 구글에서 긁어놓으면 그냥 한글로 바로 번역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공부하시면 제일 빨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냥 제일 구독자 수가 많은 걸 가져다가 샘플링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획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맨 땅에서 할 자신들을 안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술은 정답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획을 맨 땅에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정답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되는 건 우연이거나 누구의 도움일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여러분 대기업이 하는 중장기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내다볼 만큼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물어보고 찾아야 되는 뜻인 거예요. 그거를 이젠 예술가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연주만 잘해서는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디펙토 스탠다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IT에서. 그게 뭐냐면 사실상의 표준인데요.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금 지식경제사회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농경사회는 땅이 많아야 돈을 벌고 산업사회는 인력 어쩌고 자본 어쩌고 저쩌고 지식사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식만 있으면 돈을 번대요. 그리고 여러분 안 믿으세요. 왜? 지식경제사회라고 이미 전 세계가 선언을 했는데 학벌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백그라운드가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나얼리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돈을 번다는 시기로 선진국에서 이미 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지금 10대가 유튜버가 돼가지고
월 순이익이 3천만 원이 넘는 10대가 뭐 700 몇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욕해야 되나? 너희 새끼 공부 안 하고 한 달에 7천만 원이라고 벌어. 너 혼날래 진짜 엄마한테 당장 때려쳐. 이러시나요 여러분? 야, 나도 뭐 하나 좀 마련해 주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옷이 하나 필요한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칭찬해 줘야죠. 제가 약간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획을 이해하기 위한 일환이니까.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졸업하시고 판사 검사 출신의 부부가 있습니다. 딸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고2 겨울방학 때 큰 딸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려고. 네, 전교에서 몇 등 하는 아이였어요. 당연히.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선생님 같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만약에 공부 잘하는 아이, 큰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네? 네가 알아서 해라.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그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왜 대학을 안 가는지를 한 달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정리해서 엄마 아빠 앞에서 브리핑을 해. 엄마 아빠를 설득시킬 자신 있으면 엄마가 다 밀어줄게. 엄마 아빠가 밀어줄게. 근데 엄마 아빠가 설득이 안 되면 네 논리가 부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돼. 싫어해. 그래서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실습으로 나갔던 대안학교를 다녀와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아이인 거예요. 자기 공부를 일일이 하면서.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저 경상도 어디에 있는 대안학교에 가서 합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자기가 꿈꾸는 대안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걸 한국에 와서 세우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일본 가 있어요. 우리가 전교 1등이든 하는 애가 대학을 안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들의 반응은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K 속에서 대답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K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어떠니? 아직도 안타까운 거는 대치동에 가면 사고에 밤 9시에 교통경찰들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입구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중고 아이들. 그 태우는 노란 버스들이 줄지어서 있고 자가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대학을 가는지에 대한 K가 분명한 사람들만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악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K를 가진 사람들만 계속해서 음악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구소에 있을 때 2016년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구글 글라스 회장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2025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 대학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재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문 닫기 시작한다는 거. 그럼 벌써 최소한 5년, 6년 정도는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K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 리스트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기사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기획이 뭔지를 궁금하면 사전을 찾아보는 것 플러스 구글, 네이버 검색도 하시겠지만 영어로 검색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받는 교육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영재교육도 그렇고 우리의 무슨 자기주도 학습, 셀프 디렉션 뭐 러닝이라고 하는 거 국내 게 아니잖아요. 또는 뭐 PBL, 뭐 프로젝트 베이스드 또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요즘에 대학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시고 정치를 영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외국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폴리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 지위나 어떤 것들 디스트리뷰션하는 거를 하는 걸 정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K를 확보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성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자, 기획하고 연출은요, 근본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면 싸우는 구조죠. 기획자의 목적은 뭐예요? 공연 제작사에서의 공연 기획자는 네, 돈 벌어야 돼요. 연출가는요? 예, 작품성 또는 예술성이죠.
그 작품성 예술성과 돈을 벌려고 하는 기획이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대표 입장에서 보면 또는 기획자가 선임이라면 연출이 최대한 반영돼서 기획이 조금 덜 벌더라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획을 이끌어 가야 돼요. 연출가는 무대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기획은 전체 살림을 책임지잖아요. 그럼 기획자가 그 연출이 반영되도록 연출자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단장이 막 합창단 단장님 뭐 막 얘기하잖아요. 아, 옷 색깔이 이게 뭐야? 단장 바꿔. 이런 경우. 그런데 합창단의 지휘자 입장에서 이 곡에 대한 성격을 보면 이 의상보다는 이 의상이 더 어울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은 그 단장님이 그 음악적인 부분에 대한 K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기회를 그 안에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서 몇 시간 연습하고 악보를 외우는 것은 전체 공연의 완성도에 비하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것, 이탈하지 않는 것, 박자 잘 맞추는 것, 여기서 동작 잘하는 것은 30%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게 뭐예요? 안 틀리고 연주했다? 아니잖아요. 관객들도 만족했고 모든 준비가 철저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기뻤고 그것이 영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뿌듯했고 어떤 공연은요 다 좋은데 영상으로만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연주자들도 많죠. 자기 틀렸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콘텐츠화 시키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 경우. 그런 것들 전체적인 게 다 됐을 때 성공적인 공연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기뻤는데 3,500만원을 적지 않았으면 그 데미지는 몇 개월을 가잖아요. 성공적인 공연이 아니죠. 자기 만족이죠. 여러분 출판 기획 같은 것도 그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쓰느냐 팔릴 책을 쓰느냐 그러니까 읽고 싶어하는 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획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작가들이 특히 1인 책 쓰기 하시는 분들이 기획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사실은 이제 나눌 마지막 것은 이겼어요. 공연기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봐요. 여러분 제가 한 2시간 동안 기획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한테.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공연기획 말은 들어봤어요. 그리고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라고 새기는 게 기획이라고 우리가 데피니션을 정했으면 내가 공연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바라고 새긴 게 과연 어떤 것들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지만 이런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클로징 해볼게요. 잘 들으세요. 결혼을 하셨든 안 하셨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씩만 얘기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씩. 결혼 안 하실 것 같은 제일 젊은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준비해야 될 중요한 거 하나. 돈. 또 말씀해보세요. 생각. 배우자와의 같은 생각. 자, 시간 관계상 이것만 갖고도 얘기가 됩니다. 제가 20대 학생들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돈이었어요. 그 다음에 살집. 그 다음에 뭐 배우자. 그 다음에 뭐 예식장, 뭐 수두매라고 하는 드레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지.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배우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 아닐까요, 그죠? 결혼에 대한 나의 철학.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A부터 G까지 예비 신랑 신부들이 참 잘 하겠죠. 또는 외주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하겠죠. 그럼 예식장부터 신혼여행지 기타 등등은 충분히 잘 되겠죠. 근데 A 이전이 준비를 안 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A 이전은 뭐예요? 배우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럼 우리가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before A부터 F부터 G까지를 기획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드물다는 거예요. 모든 일 앞에 기획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쓰느냐, 머리에 새기냐, 가슴에 새기냐 그 차이일 뿐이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해야 될 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하나의 툴인데요. 서클의 확장이라는 툴입니다.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 공연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작은 원에 쓰시고요. 덜 중요한 것들을 점점점 쓰면서 이렇게 바깥원까지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죠.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느냐. 공연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구분해서 쓸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 이걸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무시기 전에 원을 그려놓고 또 주변에 생긴 원이 하나 또 생기겠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생기면 또 작은 원 하나 더 그리겠죠. 이게 제가 서클의 자발적 확장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서클의 확장이라는 걸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작은 원이에요. 덜 중요한 것들은 바깥에. 저는 공연에 만약에 참여하신 분들이시라면 최소한 단어가 200개는 넘어야 돼요. 공연 하나만 봤을 때 200개는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의상, 무대 이런 거 포함해서 몇 개나 쓰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거를 다음 주에 왔을 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모든 공연이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은 절대로 없어요. 그걸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은 카시오 법칙하고 그 다음에 기획의 올바른 정리,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이라는 거,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갖고 가시고 진짜 중요한지 뭔지를 적어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중요한 게 생길 수 있어요. 그 작업을 좀 반복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책상 위에다가 붙여놓으시고 벽에다가. 그랬을 때 진짜 내가 중요한 걸 놓쳤구나 아니면 알고 있구나가 사실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획자는요. 필요한 키워드들을 필요한 시간 안에 다 끄집어내야 돼요. 다. 많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공연에 필요한 거 지금부터 5분 동안 적습니다. 저 이기시는 분한테는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적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그래요.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뜻이에요. 공연을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독재를 합니다. 독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지금 적습니다 하고 바이올린 연주자들 데려다 놓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사의 사장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획은 맨 위에서 내려다와서 그래요. 공연자가 내려다보면 공연장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스태프들이 보면은 로비까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는 스태프까지 하면은 무대 뒤까지 보여요. 대기실까지. 그러다가 공연 관계자가 보면은 주차장까지 보이죠. 이게 공연을 위해서 필요한 전부 다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그것까지 적어보시면. 네. 오늘 이것을 마치고요. 제가 여기 끝에 마지막으로 거기 나와 있죠. 우리 저기 제보함이 있으니까요. 이메일하고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의와 관계없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실제로 지금 기획안을 작성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거의 실시간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3번의 만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공연 외에도 다른 것들을 준비할 때 도움을 드려서 성공 사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 그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의 성공 사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전략인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윈윈이잖아요. 여러분 성공할 때 도와드리면 되고 저는 여러분의 성공으로 제가 그런 포트폴리오를 또 하나 생기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첫날에 제가 조금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죄송하고 다음 주부터 제가 시간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마칠까요? 감사합니다.